3년 전 저희 가족 때문에 이 사람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이 사람이 제 어머니를 살리려고 얼마나 애쓰지. 저는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대기업 성원그룹의 회장, 수천억 원의 자산가,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재계의 거물. 그런 사람이 지금 요양원 병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 요양보호사 유니폼을 입은 젊은 남자, 이름은 민재, 26살. 대기업 회장이 왜 요양보호사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까요? 도대체 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편하게 들으실 준비 되셨나요? 오늘도 마음속을 살짝 두드려줄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로 가능하며 눌러주실 때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진심이 담긴 이야기로 보답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사연을 시작합니다. 3년 전 그날로 돌아가 볼게요. 이른 봄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 낡은 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그곳에 민재네 집이 있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 삐걱거리는 현관문, 작은 마당에는 어머니가 키우는 화분 몇 개,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그래도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민재,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민재가 10살 때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버지를 살리려고 땀을 뻘뻘 흘리며 심폐소생술을 하던 모습, 민재는 그 장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결국 아버지는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민재는 아버지 영정 사진 앞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나 의사 될게. 아빠 못 살린 거. 다른 사람은 내가 꼭 살릴게. 10살 아이의 다짐이었어요. 그날부터 민재의 꿈은 하나였습니다. 의사, 사람을 살리는 사람. 그날 이후 어머니는 혼자서 민재를 키웠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동네 식당에서 일했어요. 허리가 아파도 손목이 시려도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것, 그게 어머니의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민재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전교 1등, 수능도 전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꿈에 그리던 의대에 지원했습니다. 아버지 영정 앞에서 한 약속,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렇게 9년, 드디어 합격자 발표일이 왔어요. 그날 아침 민재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합격자 발표 페이지가 열렸어요. 수험번호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글자가 떠올랐어요. 합격. 민재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한 번 더 확인했어요. 합격. 틀림없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때 부엌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는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어머니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몇 시간 자고 일어나 아들 밥 차려주고 다시 출근해야 하는 일상. 그런 어머니의 등이 민재 눈에 들어왔어요. 작아 보였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굽은 것 같았어요. 민재는 어머니 뒤로 다가가 품에 안았습니다. 엄마, 나 의대 합격했어. 어머니가 돌아봤어요. 정말이야? 응, 방금 확인했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이더니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내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어머니가 아들을 꽉 껴안았습니다. 엄마, 내가 의사 되면 엄마 이제 일 안 해도 돼. 내가 다 벌어올게. 그날 아침 두 모자는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소식은 온 동네에 퍼졌어요. 민재가 의대에 붙었다고, 순자 씨네 그 착한 아들이 의사가 된다고,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 축하해줬습니다. 민재야, 축하한다. 우리 동네에서 의사가 나오는 거야? 어머니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며칠 후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등록금 고지서였어요. 민재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숫자를 보았어요. 한 학기 등록금만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입학금, 등록금, 기숙사비, 교재비 전부 합치면 2,000만 원이 훌쩍 넘었어요. 민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2,000만 원. 이걸 어떻게 해? 어머니가 한 달에 버는 돈은 150만 원 남짓이었어요. 식비, 공과금, 생활비 빼면 남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민재는 고지서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장학금을 알아봤습니다. 성적 장학금은 있었지만 등록금 전액은 커버가 안 됐어요. 학자금 대출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의대는 6년이었어요. 6년치 등록금을 대출받으면 졸업할 때 빚이 억 단위가 될 터였습니다. 장학금으로는 안 되고 대출받으면 엄마가 또 고생하실 텐데 민재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엄마한테는 말할 수 없어. 알면 또 무리하실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연락이 왔어요. 민재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과로라고. 당분간 푹 쉬어야 한다고. 민재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 등록금 마련하려고 몰래 야간 청소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있었다는 걸. 낮에는 식당, 밤에는 청소, 하루 4시간도 못 자는 생활. 결국 몸이 버티지 못한 거예요. 민재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엄마? 왜 혼자 무리했어? 어머니가 힘없이 말했어요. 민재야, 엄마가 미안해. 내 등록금 때문에. 엄마 무슨 소리야? 엄마 건강이 더 중요해. 우리 아들 의대 보내야지. 엄마가 어떻게든. 민재는 어머니 손을 꽉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결심했어요. 의대는 포기하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릴 때부터의 꿈이었어요. 아버지 영정 앞에서 한 약속이었어요. 하지만요. 엄마 건강이 먼저야. 민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의사가 아니어도 사람을 살릴 수 있어.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며칠 후 민재는 의대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구급대원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의대는 어떻게 됐냐고. 엄마, 나 구급대원 할 거야. 뭐? 의대는? 사람 살리는 건 의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 그것도 멋진 일이야.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 꿈을, 엄마 때문에. 아니야, 엄마. 이게 내 새로운 꿈이야. 진짜야. 민재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엄마. 나 정말 괜찮아.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민재는 진심이었습니다. 의사가 되는 것만이 사람을 살리는 길은 아니니까요. 현장에서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니까요. 그렇게 민재는 구급대원이 되었습니다. 6개월간의 교육을 마치고
정식 구급대원으로 임용되었어요. 첫 출근 날 민재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흰 가운 대신 구급대원 제복, 청진기 대신 응급장비. 하지만 가슴에는 같은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사람을 살리자. 민재는 성실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어요. 현장에서 가장 먼저 뛰어들었고 가장 늦게 물러났습니다. 선배들도 인정했어요. 저 친구 실력 있어. 손놀림이 정확해. 어머니도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이제는 무리하지 않았어요. 민재가 벌어오는 월급으로 둘이 충분히 살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말했어요. 내가 좋은 일 하는 거 엄마가 제일 잘 알아.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구급대원으로서 자리를 잡았어요. 수십 명의 사람을 살렸고 수백 건의 출동을 나갔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이것도 괜찮아. 의사는 못 됐지만 나도 사람을 살리고 있으니까. 하지만요. 민재는 몰랐습니다. 운명의 그날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다는 것을, 그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날은 맑은 가을날이었습니다. 하늘은 높았고 바람은 선선했어요. 드라이브하기 딱 좋은 날씨였습니다. 민재는 그날도 평소처럼 근무 중이었어요. 1년차 구급대원. 이제는 웬만한 현장에서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 심장마비, 화재 현장. 수백 건의 출동을 다녀왔으니까요. 그날도 별일 없이 지나갈 줄 알았어요. 점심을 먹고 동료들과 농담을 나누며 오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오후 2시쯤이었어요. 갑자기 무전이 울렸습니다. 터널 내 다중 추돌 사고, 부상자 다수, 긴급 출동 요청. 민재의 표정이 굳었어요. 터널 내 다중 추돌. 이건 큰 사고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출동합니다. 민재는 동료들과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어요.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어요. 현장까지 가는 길, 민재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터널 사고는 위험해요. 연기가 차고 시야가 안 좋고 2차 사고 위험도 높거든요. 하지만 그래서 더 빨리 가야 했습니다. 구급차가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앞차들이 비켜줬습니다. 15분 후 터널 입구가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터널 안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동료가 중얼거렸습니다. 구급차가 속도를 줄였어요. 터널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민재가 문을 열고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터널 안을 보았습니다. 아비규환이었어요. 차량 대여섯 대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앞부분이 찌그러진 차, 옆으로 넘어간 차, 유리창이 깨진 차, 연기가 자욱했어요.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정신 차려. 지금은 당황할 때가 아니야.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연기가 너무 많아. 빨리 환자 빼내야 해. 동료들이 흩어졌어요. 각자 환자를 찾아 뛰어갔습니다. 민재도 터널 안으로 들어갔어요. 연기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였습니다. 눈이 따가웠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한 발 한 발. 사고 현장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때였어요. 터널 안쪽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가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한 대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노부부가 타고 있었어요. 운전석에는 70대 정도로 보이는 할아버지, 조수석에는 비슷한 연령대의 할머니. 둘 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노부부 환자 있어요. 민재가 소리쳤어요. 동료 한 명이 달려왔습니다. 민재가 운전석 문을 열었어요. 할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의식이 있었어요. 눈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저 목소리 들리세요? 할아버지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여보, 여보 괜찮아? 아내를 찾고 있었습니다. 자기 몸보다 아내가 먼저 걱정되는 거예요. 민재가 할아버지를 진정시켰어요. 할아버지, 말씀하시면 안 돼요. 가만히 계세요. 내 아내 좀 살려줘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재는 조수석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고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순간 민재의 얼굴이 굳었어요. 산소 마스크 먼저. 할아버지부터. 동료에게 지시한 뒤 민재는 할머니의 맥박을 짚었습니다. 없었어요. 호흡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상태가 안 좋아. 심정지야.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재는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차에서 꺼냈습니다. 터널 바닥에 눕혔어요.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거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민재가 자세를 잡았습니다. 양손을 깍지 끼고 할머니의 가슴 위에 올렸어요. 심폐소생술 시작합니다. 민재가 외쳤어요. 그리고 가슴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규칙적으로, 힘차게, 멈추지 않고 30회 압박, 인공호흡 2번, 다시 30회 압박, 반복했습니다. 제발, 제발이요. 민재의 입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어요. 할머니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민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아나셔야죠. 제발. 땀이 흘렀어요. 이마에서, 등에서, 손에서 팔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동료에게 응급 처치를 받으면서 민재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내를 살리려고 필사적으로 가슴을 누르는 젊은 구급대원.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손에서 피가 나는 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의 눈에 그 모습이 또렷이 들어왔습니다. 저 젊은이가 내 마누라를 살리려고.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반응이 없었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반응이 없었어요. 민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떠오르더라고요. 10살 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아버지를 살리려고 심폐소생술하던 모습. 그때 아버지는 결국 돌아오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 나는 포기 안 해. 민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15분이 지났어요.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민재야, 이제 그만. 20분 넘었어.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계속 압박을 했습니다. 골든타임 지났어. 더 이상은 의미 없어. 골든타임. 심정지 후 4분. 그 안에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생존 확률이 높아요. 10분이 넘으면 뇌 손상이 시작되고 20분이 넘으면 사실상 회복이 어렵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민재는 멈출 수 없었어요. 민재야, 너 손 떨려. 내가 교대할게. 동료가 민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끝까지 할게요. 민재야, 포기 안 해요. 아직 안 끝났어요.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0분이 지났어요. 25분이 지났습니다. 민재의 팔은 이미 한개였어요.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30분이 다 되어갈 때였습니다. 선배 구급대원이 다가왔어요.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재야, 됐어. 이제 그만하자. 낮은 목소리였어요. 단호하지만 슬픈 목소리. 민재의 손이 멈췄습니다. 선배님, 최선을 다했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민재는 할머니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어요. 고통스러운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 선배가 시계를 확인했어요. 사망 시각 오후 3시 42분. 그 한마디가 터널 안에 울렸습니다. 민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30분 가까이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여보, 여보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료에게 응급처치를 받고 있던 할아버지가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할아버지, 움직이시면 안 돼요. 병원 가셔야 해요. 동료가 말렸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듣지 않았어요. 내 아내는 어디 있어? 할아버지의 눈이 주변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누워있는 아내를 발견했어요. 할아버지가 기어가려 했습니다. 동료가 붙잡았어요. 결국 동료가 부축해서 아내 곁으로 데려갔어요. 할아버지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여보.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운전을 잘못해서 내 잘못이야. 오열이 터져 나왔어요. 여보, 미안해. 70평생을 함께한 아내였습니다. 50년 가까이 손잡고 살아온 반려자. 그 사람이 지금 차가운 터널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할 채로. 할아버지의 오열 소리가 터널 안에 울렸습니다. 민재가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아버지는 아내의 손을 잡은 채 민재를 올려다봤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살리지 못했습니다.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할아버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민재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원망도 고마움도 아닌 그냥 텅 빈 눈.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할아버지의 몸이 흔들렸어요. 할아버지.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이 풀렸어요. 몸이 뒤로 쓰러졌습니다. 의식 잃었어요. 빨리. 동료들이 달려왔어요. 할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내상이야. 빨리 이송해. 들것이 왔어요. 할아버지가 들것에 실렸습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발했어요. 민재는 그 자리에 서서 멀어지는 구급차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피가 묻어 있었어요. 손바닥이 까져 있었습니다. 30분 동안 가슴을 눌렀으니까요. 그래도 살리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떠났고 할아버지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살았을까? 아니면 민재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의 오열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내가 조금만 더 빨리 갔으면,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하지만 지나간 일이었어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민재는 할아버지가 수술 끝에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다행이다. 살아계시다. 마음 한쪽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찾아갈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아내를 살리지 못한 사람이 무슨 낯으로. 민재는 그렇게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렇게 끝난 줄 알았어요.
슬프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정리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요. 며칠 후 민재의 인생을 뒤흔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날의 사고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민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노부부가 누구인지, 그리고 누군가가 민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성원그룹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입니다. 건설, 유통, 금융, IT, 손대는 사업마다 성공했어요. 창업주 정명수 회장이 50년간 일궈온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사고를 당한 노부부가 바로 이 성원그룹의 정명수 회장 부부였어요. 민재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자신이 살리려고 했던 할머니가 대한민국 10대 재벌의 안주인이었다는 것을. 사고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성원그룹 본사에도 전해졌어요. CEO 정준혁, 45세, 정명수 회장의 외아들입니다. 그는 회의 중이었어요.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귀갯말로 전했어요.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어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부사장 정명호, 62세, 정명수 회장의 친동생이자 준혁의 삼촌입니다. 준혁아, 큰일 났다. 형님이 사고를 당하셨어. 준혁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현장에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중환자실이야.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혁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편 부사장 정명호는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형님 회사, 이제 내 차례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는 평생 형 그늘에서 살았습니다. 형이 회사를 물려받았어요. 형이 모든 걸 가져갔습니다. 부사장이라는 직책. 하지만 실권은 없었어요. 정명호는 그게 늘 불만이었습니다. 형이 쓰러지면, 조카가 흔들리면 그 틈을 타서 회사를 빼앗을 수 있어요. 형님이 죽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군.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정명호가 비서에게 말했어요. 이번 기회에 준혁이를 흔들어야 해. 애 엄마 잃은 거 이용하면 쉬워.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명호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형수가 죽은 건 슬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회였어요. 이 혼란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조카를 흔들고 이사회를 장악하고 결국 회사를 손에 넣는다. 그게 정명호의 계획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한 정명호는 복도 한쪽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구급대원 신상 털어. 약점 있으면 뭐든 가져와. 정명호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언론에 흘려 성원그룹 회장 부인 구급대원 늑장 대응으로 사망이라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중요해? 사람들이 믿으면 되는 거야. 정명호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해. 그래야 우리 쪽은 깔끔해지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명호는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VIP 병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표정을 바꿨어요. 슬픈 척.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며칠 후 기사가 터졌습니다. 성원그룹 회장 부인 터널 사고로 사망. 구급대원 늑장 대응 의혹. 목격자 증언 심폐소생술 늦게 시작해. 유족 측 해당 구급대원 고소 검토. 인터넷에 기사가 쏟아졌어요.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구급대원이 제대로 했으면 살았을 텐데. 이런 사람이 왜 구급대원이야?
민재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민재가 의아해하고 있을 때 선배가 다가왔습니다.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민재는 화면을 봤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구급대원 늑장 대응으로 사망. 민재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30분 넘게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늑장 대응이라고? 이건 거짓말이에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배가 어깨를 두드렸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점심 무렵 민재는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소방서 간부가 앉아 있었어요. 유민재 대원. 해당 사건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민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네, 민원이요. 현장에서 부적절한 대응으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민재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유족 측에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기 발령입니다. 그 말이 민재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손에서 피가 나는 줄도 모르고 민재가 호소했어요. 간부가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나? 내 편 들어줄 증인이 있어? 그날 현장에 있던 동료들 증언만으로는 부족해. 유족 측 증언이 더 많아. 민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족 측 증언. 누가 그런 거짓 증언을 한 걸까요? 민재는 알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 민재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대기 발령 중에도 조사가 계속되었어요. 민재는 매일같이 진술서를 썼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반복해서 설명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언론은 이미 민재를 늑장 구급대원으로 몰아가고 있었어요. SNS에서는 민재의 이름이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신상이 털렸어요.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민재는 휴대폰을 볼 수 없었어요. 볼 때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동료들이 민재를 찾아왔습니다. 민재야, 미안해. 우리도 증언했는데 안 받아들여. 선배가 고개를 숙였어요. 말도 안 돼. 그날 민재가 얼마나. 다른 동료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민재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고마웠습니다.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했어요. 일주일 후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유민재 대원, 내일부로 면직 처리됩니다. 간부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해고였습니다. 민재는 무릎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안 됩니다. 제발 다시 한번 조사해 주세요. 결정된 사항입니다. 간부가 일어섰습니다. 민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1년 동안 열심히 일했던 곳, 수십 명의 사람을 살렸던 곳, 의사의 꿈을 대신해서 찾아온 곳, 그곳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람을 살리려다가 누명을 쓰고 민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너무 억울해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민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어요. 어머니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재야,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늦었어? 민재는 어머니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엄마, 나 잘렸어.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민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사람 못 살렸다고. 내 잘못이래.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민재가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어요. 성인이 된 후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어요.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분명 오해가 있는 거야. 어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 민재야. 엄마가 있잖아. 다시 시작하면 돼. 그날 밤 두 모자는 오래도록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며칠 후 민재는 직업 소개소를 찾았습니다. 새 직장을 구해야 했어요. 민재는 수십 군데에 지원했습니다. 모두 떨어졌어요. 면접까지 간 곳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검색하면 기사가 나왔어요. 그 순간 면접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결과는 뻔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돈은 바닥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다시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재는 그럴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직업소개소 직원이 말했어요. 구급대원 경력이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기 쉬울 거예요. 요양보호사, 노인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민재는 생각했어요. 사람을 살리는 건 아니지만 사람을 돌보는 일,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민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민재는 요양보호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자격증 시험을 준비했어요. 한 달 만에 합격했습니다. 구급대원 경력이 도움이 됐어요. 작은 요양원에 취직했습니다. 첫 출근 날 민재는 요양원 앞에 서서 한참을 올려다봤습니다. 흰 가운 대신 요양보호사 유니폼. 민재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다시 시작하자. 여기서부터. 민재는 요양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요. 민재는 몰랐습니다. 운명이 얼마나 기묘한 장난을 치는지. 이 작은 요양원에서 민재는 다시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3년 전 터널에서 아내를 잃은 그 할아버지, 성원그룹의 정명수 회장, 그리고 그 만남이 모든 진실을 밝히는 시작이 될 거라는 것도요. 3년이 흘렀습니다. 민재는 이제 25살이 되었어요. 작은 시골 요양원에서 매일 어르신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요양원 이름은 푸른 언덕이었어요. 이름처럼 작은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아담한 건물이었습니다. 입소자는 20명 남짓, 직원은 10명도 안 됐어요. 서울에서 차로 3시간이나 떨어진 깊은 시골이었습니다. 민재는 매일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어요. 6시까지 출근해야 했거든요. 요양원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방을 돌면서 밤새 별일 없으셨는지 확인하는 거였어요. 한 분 한 분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수를 도와드렸어요. 세면대까지 부축해드리고 따뜻한 물을 받아드리고 수건을 건네드렸습니다. 혼자서 세수하기 힘든 분들은 민재가 직접 얼굴을 닦아드렸어요. 7시가 되면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민재는 주방에서 밥을 날랐어요.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은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할머니, 한 숟가락만 더요. 천천히 드세요. 체하시면 안 돼요. 밥 한 끼 드시는데 30분이 넘게 걸리는 분도 있었어요. 민재는 절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면 약을 나눠드렸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어르신마다 드시는 약이 달랐어요. 민재는 한 분도 빠뜨리지 않고 챙겼습니다. 오전에는 산책을 모셨어요. 요양원 뒤편에 작은 정원이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오늘 날씨 좋아요. 나가실래요? 다리 아프시면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민재는 어르신들 팔짱을 끼고 천천히 정원을 걸었습니다. 걸음이 느린 분들 속도에 맞춰서요. 점심을 먹고 나면 낮잠 시간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주무시는 동안 민재는 방을 청소했어요. 오후에는 말벗이 되어드렸어요. 어르신들은 외로웠거든요. 자식들은 바빠서 잘 안 오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민재가 유일한 말벗인 분들도 많았습니다. 민재야,
내 옛날 얘기 좀 들어볼래? 그러세요, 할머니. 다 들을게요. 민재는 같은 이야기를 10번, 20번 들어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었어요. 리액션도 똑같이 해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은 그게 좋으셨어요.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그게 얼마나 귀한지 민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다시 식사를 챙겼어요. 그리고 밤 9시까지 순찰을 돌았습니다. 혹시 아프신 분이 없는지,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없는지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나서야 민재는 퇴근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똑같았어요. 새벽에 출근해서 밤에 퇴근하고 주말도 없었습니다. 요양원은 365일 돌아가니까요. 하지만 민재는 불만이 없었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 대신 새소리가 들렸고요. 응급 환자의 비명 대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웃음소리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민재를 욕하지 않았어요. 인터넷 기사도 악플도 이 작은 시골 마을까지는 오지 않았거든요. 늑장 구급대원이라는 이름표도 여기서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민재는 그냥 민재였어요. 어르신들을 잘 돌보는 착한 청년. 그게 민재의 새로운 정체성이었습니다. 민재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생명을 구하진 못하지만 생명을 지키는 일,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니까요.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게 민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원장님이 민재를 불렀습니다. 민재야, 새로 입소하시는 분이 있어. 원장님이 서류를 건넸어요. 이름은 정명수, 74세, 심장질환이 있고 경미한 치매 증상이 있대. 민재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보호자가 특별히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어. 잘 모셔드려. 네, 원장님. 알겠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명수, 74세.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민재는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3년 전 그날 터널에서 만난 할아버지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거든요. 그날은 너무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피투성이가 된 노부부, 심정지 상태의 할머니, 울부짖는 할아버지, 이름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어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요양원 앞에 멈췄습니다. 차가 비쌌어요. 외제차였습니다. 이런 시골 요양원에 저런 차가 오는 건 드문 일이었어요. 운전석에서 양복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뒷좌석 문을 열었어요. 백발의 노인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정명수 회장이었어요. 3년 전 터널 사고에서 아내를 잃은 그 할아버지, 대한민국 10손가락 안에 드는 재벌, 50년간 회사를 키워온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재벌 총수답지 않았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눈빛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아내를 잃은 후 3년 동안 그는 많이 늙었습니다. 예전에는 등이 꼿꼿했어요. 회의실에서 임원들을 호령하던 카리스마, 업계를 쥐락펴락하던 위엄, 그런 건 이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냥 늙고 지친 할아버지였어요. 정명수 회장은 동생 명호의 권유로 이곳에 왔어요. 명호는 형님 건강을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공기 좋은 곳에서 푹 쉬시라고. 서울은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시골에서 요양하시면 금방 나으실 거라고. 정명수 회장은 동생 말을 믿었어요. 명호는 어릴 때부터 형을 따랐거든요. 6살 터울 남동생. 형이 공부하면 옆에서 따라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묵묵히 형을 도왔어요. 부사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형이 아프니까 걱정이 되는 거겠지.
정명수 회장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동생의 속내를 전혀 몰랐습니다. 민재가 현관으로 나왔어요. 새로 오시는 어르신을 맞이하려고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는 여기서 일하는 유민재라고 합니다. 민재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정명수 회장이 민재를 봤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기억을 희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 잘 부탁하네. 정명수 회장도 민재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민재는 정수 회장을 부축해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정명수 회장의 걸음이 느렸거든요. 민재는 속도를 맞췄습니다. 어르신, 천천히 오세요. 급할 거 없어요. 정명수 회장은 민재의 손이 따뜻하다고 느꼈어요. 이 젊은이는 친절하구나. 그게 첫인상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명수 회장은 요양원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단조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바쁜 생활과는 달랐어요. 회의도 없고, 결제도 없고,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평생 일만 하며 살았거든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적응이 됐습니다. 아내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싶었거든요.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명수 회장이 복도를 걸어가다가 휴게실 앞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안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너 민재 알아? 응, 그 남자. 왜? 민재 이야기였습니다. 정명수 회장은 가만히 서서 들었어요. 저 새끼가 그 늑장 구급대원이래. 뭐? 사람 죽이네? 정수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구급대원. 사람을 죽였다고. 어휴, 저런 애가 여기서 일해도 되나? 그러게. 난 같이 일하기 싫어. 험담이 이어졌습니다. 3년 전 재벌 회장 부인을 죽였다는 둥. 늑장 부려서 사람이 죽었다는 둥. 그래서 잘려서 여기까지 흘러왔다는 둥. 정명수 회장은 벽에 손을 짚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3년 전 재벌 회장 부인. 그건 자신의 아내였어요. 저 젊은이가 구급대원이었어? 정명수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3년 전 터널에서 아내의 가슴을 눌렀던 젊은이. 그 구급대원이 바로 여기 있다고. 자신을 돌봐주는 그 착한 청년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명수 회장은 방으로 돌아왔어요. 3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은 아내와 함께 드라이브를 갔어요. 결혼 50주년 기념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자주 가던 바닷가, 추억의 장소를 다시 찾아가는 길이었어요. 아내는 창밖을 보며 웃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터널에 들어서자마자 앞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차들이 연쇄 추돌했어요. 정명수 회장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차가 뒤집어졌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피투성이었습니다. 옆을 봤어요. 아내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여보. 아내를 흔들었어요.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차 문을 열었어요. 구급대원이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그 목소리, 다급하고 절박한 목소리, 기억이 조각조각 떠올랐습니다. 젊은 구급대원이 아내를 차에서 꺼냈어요. 바닥에 눕히고 가슴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심정지예요. 바로 CPR 들어갑니다. 그 외침, 하나, 둘, 셋. 숫자를 세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필사적으로 30분이 넘도록 제발 살아나셔야죠.
울먹이던 목소리, 손에서 피가 나는 줄도 모르고 가슴을 누르던 젊은이, 그 모습을 정명수 회장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결국 아내는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젊은이는 최선을 다했어요. 30분 넘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그 젊은이가 욕을 먹고 있는 걸까요? 정명수 회장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재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정말 그 젊은이가 맞는지, 어떤 사람인지 새벽부터 밤까지 지켜봤어요. 민재는 새벽 6시에 출근했습니다. 제일 먼저였어요. 어르신들 방을 돌면서 밤새 별일 없으셨는지 확인했습니다. 한 분 한 분 정성스럽게. 아침 식사 시간에 민재가 정명수 회장 옆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식사하셔야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재가 밥을 떴어요. 정명수 회장이 민재를 봤습니다. 선한 눈매, 따뜻한 미소. 됐어. 혼자 할 수 있어. 정명수 회장이 숟가락을 받았어요. 그래도 천천히 드세요. 민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재는 다른 어르신들도 챙겼습니다. 할머니, 국 더 드릴까요? 바쁘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한 명 한 명 정성스럽게 대했습니다. 짜증내는 법이 없었어요. 느린 할머니한테도 기다려드렸고, 까다로운 할아버지한테도 웃으며 응대했습니다. 저런 젊은이가 사람을 죽게 내버려뒀다고? 말이 안 됐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어요. 정명수 회장은 계속 민재를 관찰했습니다. 산책 시간에 민재가 말을 걸었어요. 어르신, 오늘 날씨 좋아요. 정원에 나가실래요? 민재는 정명수 회장 팔을 잡고 천천히 정원을 걸었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어요. 어르신, 벚꽃 예쁘죠? 여기 봄에 진짜 좋아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정명수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이 젊은이, 3년 전 터널에서 봤던 그 젊은이와 정말 같은 사람일까? 기억이 희미해서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민재를 칭찬했어요. 휴게실에서 할머니 한 분이 말했습니다. 저 친구, 민재, 착해. 내 아들보다 나아. 다른 할아버지가 맞장구 쳤어요. 손도 따뜻하고 말도 곱고 효자가 따로 없어. 저렇게 착한 애가 요즘 어디 있어? 그리고 며칠 후 정명수 회장은 확신하게 됐어요. 복도 창가에 서서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할머니 한 분과 산책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팔을 잡고 천천히 걸으면서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3년 전 기억이 또렷해졌어요. 그날 터널에서 아내 곁에 있던 젊은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손에서 피가 나면서도 30분이 넘도록 멈추지 않았던 저 친구였어. 정명수 회장은 확신했습니다. 회장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누가 그런 거짓말을 퍼뜨린 걸까? 누가 저 착한 젊은이를 죽인 놈으로 만든 걸까? 그리고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3년 동안 저 젊은이가 억울하게 욕먹는 동안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내 잃은 슬픔에 빠져서 세상 일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뉴스도 안 봤고 신문도 안 읽었어요. 그 사이에 저 젊은이는 누명을 쓰고 직장을 잃고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미안하다. 정명수 회장이 중얼거렸어요. 내가 진작 나섰어야 했는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며칠 후 민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였어요. 자네, 여기 온 지 얼마나 됐나?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3년 됐습니다, 어르신. 그렇구만. 정명수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들지 않나? 이 일. 힘들 때도 있죠. 근데 보람도 있어요. 민재가 웃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웃으시면 저도 기분이 좋거든요. 정명수 회장은 민재를 한참 바라봤어요. 착한 젊은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정명수 회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생각이 많았어요. 아내 생각, 민재 생각, 그리고 동생 생각. 입소한 지 벌써 2달이 지났는데 아들 준혁한테서 연락이 없었거든요.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어요. 회사 일이 많으니까. 아버지가 요양원에 있으면 안심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나도록 전화 한 통, 면회 한 번 없었어요. 이상해. 준혁이가 왜 연락이 없지? 바빠도 일주일에 한 번은 연락했어요. 아버지 건강을 걱정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달 동안 아무 연락이 없다. 정수 회장은 불안해졌어요. 다음 날 간호사한테 부탁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안 받네요, 어르신. 나중에 다시 해볼까요? 그래, 나중에. 그날 저녁 다시 전화했습니다. 역시 안 받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준혁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정명수 회장은 확신하게 됐어요. 이건 단순히 바쁜 게 아니야. 뭔가 잘못됐어.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정명수 회장은 확신하게 됐어요. 동생이 자신을 여기 처박은 거라는 걸, 회사를 빼앗으려고 치운 거라는 걸, 아들한테 연락도 안 되게 막아놓은 거라는 걸, 평생 믿었던 동생한테 배신당한 거였어요. 내가 바보였어. 정명수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명호가 날 걱정한 게 아니었어.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힘이 빠졌습니다. 자신은 이 요양원에 갇혀 있었어요. 바깥 세상과 단절된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여기서 조용히 죽기만 기다리는 거였어요. 동생이 바라는 건 그거겠지. 형이 조용히 죽어주기를. 며칠 후 저녁 민재가 약을 가져왔습니다. 정명수 회장은 민재를 붙잡았어요. 젊은이 잠깐 앉아봐. 민재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정수 회장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버림받았어, 젊은이. 민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자네랑 나랑 비슷한 처지야. 정수 회장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동생이 자신을 걱정하는 척 여기 보냈다는 것. 하지만 실제로는 회사를 빼앗으려고 치운 거라는 것. 아들한테 연락도 안 된다는 것. 정명수 회장은 다 털어놨어요. 그냥 여기서 조용히 죽으라는 거지. 정수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민재는 가슴이 아팠어요. 이 어르신도 외롭구나. 자신처럼. 어르신. 민재가 정수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 어르신 곁에 있을게요. 여기 있는 동안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정명수 회장이 민재를 바라봤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고맙다, 젊은이. 정명수 회장이 민재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 밤 정수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이 젊은이를 위해 뭔가 해야겠다고. 자신은 이제 늙었고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진실을 증언하는 건 할 수 있었습니다. 서랍에서 USB를 꺼냈어요. 예전에 회사에서 쓰던 거였습니다. 간호사한테 빌린 태블릿으로 녹음을 시작했어요. 이건 3년 전 그날의 진실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그 젊은 구급대원은 내 아내를 살리려고 30분 넘게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손에서 피가 나는 줄도 모르고 그 친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똑똑히 봤습니다. 그날을 떠올리며 증언했습니다.
늑장 대응이 아니었다고, 누군가 거짓말을 퍼뜨린 거라고, 그 젊은이는 억울하다고 자신의 이름과 신분까지 밝혔어요. 성원그룹 회장 정명수, 3년 전 사고의 피해자 가족이라고. 녹음을 마친 정명수 회장은 USB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언젠가 이 USB가 필요한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을 위해 준비해 두는 거였습니다. 그 무렵 서울에서는 부사장 정명호가 비밀스러운 만남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카페, 구석진 자리, 정명호 앞에 40대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김순희, 요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였습니다. 정명호는 사람을 시켜서 김순희를 찾아냈어요. 빚이 많고 돈이 필요한 사람. 정명호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어요. 500만 원. 김순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명호는 김순희를 매수했어요. 매달 300만 원을 주는 대신 형의 약에 가루를 섞으라고 시켰습니다. 그냥 천천히 아프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몸이 점점 약해지다가 자연스럽게 죽는 것처럼 보이게. 형님이 빨리 아파야 내가 편해지거든. 정명호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김순희는 망설였어요. 이건 범죄였거든요. 하지만 빚이 너무 많았습니다. 카드빚, 대출빚, 독촉 전화가 매일 왔어요. 결국 김순희는 승낙했어요. 그날부터 김순희는 정명수 회장 약에 가루를 섞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금씩 매일. 일주일이 지나자 정명수 회장의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두통이었습니다. 머리가 좀 아프네. 며칠 후에는 소화가 안 됐습니다. 밥맛이 없었어요. 한 숟가락 먹으면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숨이 가빠졌어요. 조금만 걸어도 헐떡거렸습니다. 산책도 못하게 됐어요. 정원까지 나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민재는 정명수 회장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어르신, 요즘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괜찮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정명수 회장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이상했어요. 입소했을 때는 혼자 걸어 다니셨는데 지금은 침대에만 누워 계시거든요. 한 달 사이에 이렇게 급격히? 민재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정명수 회장은 산책을 하다가 쓰러졌어요. 복도를 걷다가 갑자기 주저앉았습니다. 어르신. 민재가 달려갔어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숨이 안 쉬어져. 민재가 급히 부축해서 방으로 옮겼습니다. 산소 포화도를 재봤어요. 85%, 정상은 95% 이상이에요. 위험한 수치였습니다. 민재는 산소호흡기를 꺼냈어요. 정명수 회장 코에 튜브를 연결했습니다. 산소가 들어가자 정명수 회장이 천천히 안정됐어요. 어르신, 병원 가셔야 해요. 정명수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이 거부하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더 잘 돌봐드릴게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말씀하세요. 민재는 정명수 회장 곁에 앉아서 한참을 지켜봤습니다. 한 달 사이에 이렇게 급격히 나빠지시다니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약품 창고에 들어갔어요. 정명수 회장이 드시는 약을 확인하려고요. 약봉지를 열어봤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심장약이었어요. 이상한 점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김순희였어요. 민재를 보자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뭐야? 이 시간에 여기서 뭐해? 아, 그냥 정명수 어르신 약 확인하러요. 민재가 대답했어요. 김순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내 담당이야.
내가 신경 쓸 거 없어. 어르신이 요즘 너무 안 좋아지셔서 나이 든 분들은 다 그래. 오지랖 떨지 마. 김순이가 쌀쌀맞게 말하고 나갔어요. 민재는 이상했습니다. 왜 저렇게 예민하게 굴지? 민재는 몰래 지켜봤습니다. 휴게실 구석에 숨어서 약품 창고 쪽을 봤어요. 김순이가 약봉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그 안에서 하얀 가루를 꺼내 약에 섞었습니다. 민재의 눈이 커졌어요. 저 여자가 어르신 약에 뭔가를 넣고 있어. 그래서 어르신이 갑자기 안 좋아지신 거구나. 민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조용히 영상을 찍었어요. 김순이가 약에 가루를 섞는 장면. 다 찍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어요. 다음 날 민재는 김순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영상을 보여줬어요. 김순이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다 털어놨습니다. 부사장 정명우가 시켰다고, 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매달 300만 원 받기로 했다고, 성원그룹 부사장, 회장님 동생, 민재는 이를 악물었어요. 정명수 회장 말이 맞았습니다. 동생이 형을 죽이려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민재는 정명수 회장에게 다 말했습니다. 어르신 약에 누가 이상한 걸 섞고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신 거예요. 정명수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부사장님이 시킨 거래요. 요양보호사 한 명을 매수해서. 민재가 설명했어요. 정명수 회장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어요. 내 동생이 날 죽이려고 했구나. 평생 믿었던 동생. 그 동생이 자신을 천천히 죽이고 있었어요. 민재가 정명수 회장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지켜드릴게요. 이제부터 약은 제가 직접 관리할게요. 증거 영상도 남겨뒀어요. 정명수 회장이 민재를 바라봤어요. 고마워. 젊은이 자네가 날 살렸어. 정수 회장이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저 서랍 좀 열어봐. 민재가 서랍을 열자 USB가 있었어요. 3년 전 그날의 진실이야. 내 아들 준혁이한테 전해줘. 꼭. 정명수 회장이 민재 손을 꼭 잡았어요. 자네 누명을 벗겨줄 증거이기도 해. 준혁이가 알아서 할 거야. 민재는 USB를 받았어요. 아들에게 전해달라는 부탁. 그리고 자신의 누명과 관련된 거라는 말.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꼭 전해드릴게요. 어르신, 푹 쉬세요. 민재는 정수 회장 곁에 앉아 밤을 샜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생각했어요. 3년 전 사고의 피해자 가족. 자신이 살리지 못한 할머니의 남편. 운명이 참 기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3년 전에 만났던 사람을 3년 후에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USB 아들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자신의 누명과 관련된 거라고도 하셨습니다. 민재는 궁금했지만 함부로 열어볼 수는 없었어요. 어르신 아들 거니까요. 언젠가 아들분을 만나면 꼭 전해드려야지. 민재는 USB를 소중히 품에 넣었습니다. 민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나중이 오기 전에 위기가 먼저 찾아옵니다. 정명수 회장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 밤이 곧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날 밤 비가 쏟아졌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억수같이 퍼부었어요. 빗줄기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천둥이 울렸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갈랐어요. 요양원은 깊은 시골에 있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외진 곳이었어요. 이런 폭우가 오면 외부와 연결이 끊기기 쉬웠습니다. 밤 11시 요양원은 조용했어요. 어르신들은 모두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복도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야간 당직자는 3명이었습니다. 민재, 그리고 요양사 2명.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요양사 1명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비가 진짜 많이 온다. 다른 요양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기예보에 집중호우래요. 밤새 온다고 민재가 물었습니다. 어르신들 창문 다 닫았어요? 응, 다 확인했어. 민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오늘따라 비가 유난히 많이 왔습니다. 이 정도 폭우는 처음이었어요.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느낌이 드는지는 몰랐어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민재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민재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이었어요. 번개가 쳤습니다. 그리고 불이 나갔습니다. 캄캄해졌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양사 1명이 소리쳤어요. 왜 이래? 다른 요양사도 당황했습니다. 정전이야. 민재가 물었어요. 비상등은요? 요양사가 두리번거렸습니다. 안 켜져. 왜 안 켜지지? 비상등이 안 켜진다는 건 비상발전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었어요. 요양사 1명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발전기 확인해 볼게. 그녀가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지하 발전기실로 뛰어갔어요. 민재는 복도를 바라봤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어르신들 방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깨신 분들이 계셨어요. 민재는 불안했습니다. 산소호흡기. 산소호흡기는 전기로 작동해요. 정전이 되면 산소호흡기가 멈춥니다. 민재의 머릿속에 정명수 회장 얼굴이 떠올랐어요. 지하 발전기실. 요양사가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발전기실에 물이 차 있었어요. 폭우 때문에 빗물이 스며든 거였습니다. 발전기가 물에 잠겨 있었어요. 작동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요양사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발전기 안 돌아가. 다른 요양사가 물었어요. 왜? 물이 들어간 것 같아.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발전기가 안 된다. 비상등도 안 켜진다. 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 말은 3층 정명수 어르신. 민재가 소리쳤어요. 산소호흡기 전기로 돌아가잖아요. 요양사가 외쳤습니다. 빨리 가봐. 민재는 손전등을 켜고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민재는 계단을 뛰어 올랐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복도가 너무 어두웠어요. 손전등 불빛만이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비켜요. 비켜요. 민재가 소리치며 달렸어요. 복도에 나와 있던 어르신들이 비켜섰습니다. 사무실. 정명수 회장 방이었습니다. 민재가 문을 벌컥 열었어요. 방 안은 캄캄했습니다. 민재가 손전등을 비췄어요. 침대 위에 정명수 회장이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가 멈춰 있었어요. 기계에 불이 안 들어와 있었습니다. 전기가 끊기면서 산소 공급이 중단된 거였어요. 정명수 회장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었어요. 어르신. 민재가 달려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정명수 회장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아직 의식이 있었어요. 하지만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산소호흡기를 확인했어요.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배터리 백업도 없었어요. 정명수 회장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숨이 안 쉬어져. 목소리가 가늘었어요. 숨을 들이쉬려고 해도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민재가 소리쳤어요. 정명수 회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여기 있어요. 숨 쉬세요, 어르신. 천천히. 민재는 정명수 회장을 일으켜 앉혔어요. 상체를 세우면 숨쉬기가 조금 나아지거든요.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정명수 회장이 헐떡거렸어요. 그래도 조금씩 숨을 쉬었습니다. 민재는 안도했어요. 아직 괜찮아. 아직 숨을 쉬고 계셔. 그때였습니다. 정수 회장의 눈이 감겼어요. 고개가 뒤로 젖혀졌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민재가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반응이 없었어요. 민재가 정명수 회장의 목에 손을 댔습니다. 맥박을 확인하려고요. 없었어요. 맥박이 없었습니다. 안 돼. 안 돼. 민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귀를 정명수 회장 가슴에 대봤어요. 심장 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맥박이 없어. 심정지였어요. 산소 부족으로 심장이 멈춘 거였습니다. 민재는 정수 회장을 침대에 눕혔어요. 단단한 바닥이 필요했습니다. 민재가 정명수 회장을 바닥으로 옮겼습니다. CPR 해야 해. 민재는 정수 회장의 가슴 위에 손을 올렸어요. 손바닥을 포개고 팔꿈치를 펴고 심폐소생술 자세를 잡았습니다. 민재가 가슴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힘을 줬어요. 깊이 5cm, 분당 100회 이상, 머릿속에 익힌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구급대원 시절에 수없이 했던 동작이에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제발, 제발이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을 누르면서 3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터널, 피투성이가 된 노부부, 심정지 상태의 할머니. 그날도 이렇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30분 넘게 손에서 피가 나도록. 하지만 살리지 못했어요. 이번엔 살려야 해. 민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3년 전처럼 안 돼. 가슴을 세게 눌렀어요. 계속 눌렀습니다. 민재의 이마에서 땀이 흘렀어요. 손바닥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달려왔어요. 손전등 불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재야, 119 불렀어. 요양사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가슴을 누르면서요. 멈추지 않고요. 얼마나 걸린대요? 요양사의 얼굴이 어두웠어요. 비 때문에 길이 막혔대. 20분은 걸린대. 민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0분. 심정지 환자에게 20분은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골든타임은 4분. 뇌손상이 시작되는 시간은 5분. 20분이면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지 말자. 지금은 손을 멈추면 안 돼. 교대할까? 내가 힘들잖아. 요양사가 물었어요. CPR은 체력이 많이 드는 일이거든요. 하지만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할게요. 민재는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이번만큼은 끝까지 자기 손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요양사가 손전등을 가져왔어요. 손전등 가져왔어. 여기. 민재의 손이 잘 보이게 비춰졌습니다. 고마워요. 민재가 짧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다시 가슴을 눌렀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민재의 팔이 저려왔어요. 손바닥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숫자를 세면서 눌렀습니다. 3년 전 기억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터널에서 할머니 가슴을 누르던 자신. 제발, 제발 살아나셔야 해요. 그때도 이렇게 빌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의 무력감이 떠올랐어요.
아무리 눌러도 살릴 수 없었던 그 절망. 포기하면 안 돼. 민재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번엔 꼭 살려야 해. 이를 악물었습니다. 3년 전에는 실패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이번엔 꼭 살려야 해요. 어르신 약속했잖아요. 민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들한테 꼭 전해드린다고 했잖아요. USB. 정명수 회장이 맡긴 USB가 떠올랐어요. 아들에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3년 전 진실이 담긴 USB. 아직 전하지 못했어요. 일어나세요.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가슴을 더 세게 눌렀어요. 15분이 지났습니다. 민재의 팔은 이미 한개였어요. 근육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바닥 피부가 벗겨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발, 눈 떠주세요. 민재의 팔은 더 이상 감각이 없었어요.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정명수 회장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미세하게, 아주 살짝. 민재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계속 가슴을 누르고 있었거든요. 정명수 회장의 입에서 신음이 나왔습니다. 민재의 손이 멈췄어요. 어르신, 어르신. 민재가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정명수 회장의 눈꺼풀이 떨렸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이 떠졌습니다. 숨 쉬세요, 천천히. 민재가 말했어요. 정명수 회장의 가슴이 움직였습니다. 스스로 숨을 쉬기 시작한 거예요. 됐어요. 됐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목에서 손을 확인했어요. 맥박이 느껴졌습니다. 약하지만 분명히 심장이 다시 뛰고 있었어요. 민재는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살았어. 눈물이 쏟아졌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3년 만이었어요. 3년 만에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119입니다. 환자 어디예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어요. 요양사가 소리쳤습니다. 여기요. 여기. 구급대원 2명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장비를 들고 있었어요. 민재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심정지였어요? 민재가 대답했어요. 네, CPR 15분 했어요. 구급대원이 민재를 봤습니다. 대단하네요. 이제 저희가 할게요. 구급대원들이 정명수 회장을 인계받았어요.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혈압을 재고 심전도를 확인했습니다. 맥박 안정적이에요.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구급대원들이 정명수 회장을 들것에 실었어요. 민재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정명수 회장이 민재를 봤습니다. 눈빛이 흐릿했지만 민재를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힘겹게 불렀습니다. 어르신 말씀하지 마세요. 민재가 말렸어요. 정명수 회장이 민재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고맙다. 또 살렸어.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또 살렸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3년 전에는 살리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를, 어르신의 아내를. 하지만 이번에는 살렸어요. 정명수 회장이 작게 웃었어요. USB, 잊지 마. 네, 어르신. 꼭 전해드릴게요.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병원에서 꼭 다시 뵐게요. 정명수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진 거였어요.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었습니다. 이송합니다. 민재는 복도까지 따라갔어요. 구급차가 출발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빗속으로 멀어져 갔어요. 민재는 요양원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구급차의 빨간 불빛이
점점 작아지다가 사라졌습니다. 민재의 옷은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손은 아직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이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15분 동안 가슴을 눌렀으니까요.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살았어. 민재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살렸어. 눈물이 또 흘렀어요. 3년 동안 매일 밤 꿈에서 그날을 봤습니다. 피투성이 할머니, 멈춰버린 심장, 아무리 눌러도 돌아오지 않던 생명, 그 무력감, 그 절망, 그 죄책감. 3년 동안 민재를 짓눌렀어요. 늑장 구급대원. 세상 사람들은 민재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람을 죽인 놈이라고, 자격 없는 놈이라고. 민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이 작은 요양원까지, 세상 끝까지. 하지만 오늘 밤, 민재는 사람을 살렸어요. 3년 전에 살리지 못한 분의 남편을 운명이 참 기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3년 전 그날, 민재가 살리지 못한 할머니, 그 할머니의 남편이, 정명수 회장이 오늘 밤 민재 손에서 살아났어요. 민재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바닥이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군데군데 피부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15분 동안 쉬지 않고 누른 흔적이었어요. 하지만 이 손이 오늘 밤 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손을 꼭 쥐었어요. 민재가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사람을 살릴 수 있어. 3년 만에 깨달은 거였어요. 자신은 아직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걸. 늑장 구급대원이라는 이름표 뒤에 숨어서 자신의 가치를 부정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민재는 증명했어요. 자신은 아직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걸, 포기하지 않으면 살릴 수 있다는 걸. 비가 그쳤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밤새 쏟아지던 폭우가 멈추고 세상이 다시 밝아지고 있었어요. 민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빛이 눈부셨어요. 마음속에 있던 어둠이 조금씩 걷히는 느낌이었어요. 요양사가 다가왔습니다. 민재야, 손 좀 봐야겠다. 소독하자. 네.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휴게실로 걸어갔습니다. 걸음이 가벼웠어요. 3년 동안 짊어지고 다니던 짐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민재는 품속을 확인했어요. USB가 있었습니다. 정명수 회장이 맡긴 USB. 3년 전 진실이 담긴 USB. 아들에게 전해달라고 했어요. 민재는 USB를 꼭 쥐었습니다. 어르신, 꼭 전해드릴게요. 민재가 속으로 말했어요. 이제 정명수 회장이 병원에서 깨어나면 아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민재도 진실을 전할 수 있을 거예요. 3년 전 그날의 진실을. 민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오늘은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민재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일지도 몰랐어요. 3년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늑장 구급대원이라는 낙인을 피해서. 하지만 이제 숨지 않아도 될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민재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명수 회장이 입원해 있는 곳이었어요. 품속에 USB가 있었습니다. 5층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정명수 회장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30살 정도.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정명수 회장의 아들이었어요. 민재는 준혁을 알아봤습니다. 3년 전 뉴스에서 봤거든요. 어머니를 잃고 분노에 찬 얼굴로 민재를 비난하던 그 남자였어요. 어르신, 저예요. 민재예요. 정명수 회장이 민재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왔구나. 민재가 USB를 꺼냈어요. 정명수 회장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준혁아, 이거 봐야 해. 그리고 삼촌 명호를 조사해라. 준혁이 USB를 받았어요.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삼촌을 조사하라니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 젊은이도 정명수 회장이 민재를 가리켰습니다. 준혁은 USB를 손에 쥐고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유언처럼 남긴 말이었습니다. 반드시 알아봐야 했어요. 며칠 후 준혁은 회사 조사팀을 소집했습니다. USB에 담긴 자료를 분석했어요. 삼촌 정명호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조사팀이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준혁이 첫 번째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회사 자금 내역이었어요.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빠져나간 돈이 너무 많았어요. 삼촌이 횡령을 했어? 10년 동안?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백억 원이 빠져나가 있었어요. 조사팀장이 말했습니다. 더 있습니다. 회장님, 약 처방 기록인데요. 준혁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약 처방 기록? 왜 이게 여기 있지? 조사팀장이 설명했어요. 부사장님이 몰래 다른 약으로 바꾼 기록이 있습니다. 뭐, 약을 바꿨다고? 준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버지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진 건 1년 전부터였습니다. 결국 요양원에 가셔야 했어요. 그게 다 삼촌 때문이었다고? 산소호흡기까지 다 삼촌 때문이었어?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사 뺏으려고 아버지를 죽이려 한 거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의 삼촌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려 했다니. 조사팀장이 또 다른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늑장 구급대원 기사. 부사장님이 조작한 겁니다. 준혁이 서류를 낚아챘어요. 3년 전 터널 사고 당시 구급대원이 늦게 도착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보도됐었어요. 준혁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급대원을 원망했어요. 인터뷰도 했습니다. 늑장 구급대원 때문에 어머니를 잃었다고. 그런데 삼촌이 민재 씨한테 누명을 씌운 거야. 3년 동안 민재는 누명을 쓰고 살았습니다. 늑장 구급대원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구급대원직에서 쫓겨나고 세상 끝으로 도망쳐서 숨어 살았어요. 그게 다 삼촌이 꾸민 짓이었습니다. 조사팀장이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민재 씨, 4년 전 의대 합격했는데 등록금 없어서 포기하셨대요. 준혁이 멈췄습니다. 의대를 합격했다고? 진짜였습니다. 민재는 4년 전 의대에 합격했었어요. 하지만 가지 못했습니다. 부모님 병원비 때문에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꿈까지 포기하고 산 거잖아. 준혁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준혁은 결심했어요.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며칠 후 회사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정명호 부사장 사무실 앞이었어요. 정명호 부사장님 횡령, 증거 조작, 친족상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정명호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다 누명이야. 정명호가 발버둥 쳤습니다. 그 시각 정명수 회장이 병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생 정명호가 체포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정명수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친동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명호야, 내가 한 짓이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같은 시각 회사 이사회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긴급 이사회였어요. 의장이 발표했습니다.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해임 결정 났습니다. 정명호 부사장 해임,
회사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거였어요. 경찰서로 끌려가던 정명호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 이 회사는 내 거야.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정명호는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10년 동안 횡령한 돈, 형에게 먹인 약, 민재에게 씌운 누명, 모든 죄값을 치르게 될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가 나왔습니다. 성원그룹 부사장 정명호 씨가 횡령 및 증거 조작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앵커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4년 전 늑장 구급대원 보도는 조작된 것으로 유민재 씨는 무고한 피해자였습니다. 민재는 요양원 휴게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누명, 드디어 벗겨지고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성원그룹 기자회견장, 준혁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3년 전 저희 가족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였어요. 유민재 씨는 목숨 걸고 제 어머니를 살리려 했던 분입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 삼촌이 조작한 거짓 기사 때문에 그분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성원그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준혁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자회견 후 준혁은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민재가 일하는 곳이었어요. 병실에서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준혁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3년 전 저희 가족 때문에 이 사람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민재가 놀랐습니다. 대기업 후계자가 무릎을 꿇다니, 이 사람이 제 어머니를 살리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준혁의 어깨가 떨렸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민재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3년 동안 원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인터뷰에서 자기 인생 망친 사람이라고. 하지만 지금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원망이 사라졌어요. 준혁도 피해자였거든요.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삼촌한테 속아서 엉뚱한 사람을 원망한 거였습니다. 일어나세요. 이러지 마세요. 민재가 준혁을 일으켰어요. 3년 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준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재도 울었어요. 3년간의 원망과 분노가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후 요양원 원장실, 원장이 민재를 불렀어요. 민재 씨 소방서에서 복직하래요. 언제든 오래요. 뉴스를 본 소방서에서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으니 돌아오라고. 민재는 잠시 생각했어요. 구급대원. 3년 전까지 자신의 직업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좋아하는 일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민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장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민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재는 준혁을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았어요. 준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민재 씨, 의대 다시 가세요. 제가 전부 후원할게요. 민재가 놀랐어요. 의대, 3년 전에 포기한 꿈이었습니다. 수능 다시 보시면 돼요. 공부하세요. 준혁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생활비도 전부 지원할게요. 민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너무 큰 도움이에요. 제가 망친 3년이에요. 꿈 이루세요. 준혁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재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4년 동안 포기했던 꿈이었습니다. 의사, 사람을 살리는 일, 어릴 때부터 꿈이었어요. 1년만 기다려주세요. 꼭 합격할게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민재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명수 회장 병실로 갔어요. 어르신, 저 왔어요. 정명수 회장이 민재를 보고 웃었습니다. 내 꿈 포기하지 마. 민재의 손을 잡았어요. 사람 살리는 거 내가 제일 잘하잖아.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꼭 좋은 의사 될게요. 정명수 회장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좋은 의사 되면 나 먼저 진료해줘. 네, 민재도 웃었습니다. 3년 만에 짓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그렇게 1년이 시작됐습니다. 민재는 요양원을 그만뒀어요. 준혁의 후원으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고시원 작은 방, 책상 하나, 침대 하나, 그게 민재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공부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거든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씻고 나면 5시 반. 그때부터 공부가 시작됐어요. 4년 동안 놓았던 공부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수학 문제가 안 풀렸습니다. 4년 전에는 쉽게 풀었던 문제들이었어요. 지금은 공식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영어 지문도 마찬가지였어요. 단어가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해석이 안 됐어요. 4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첫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너무 늦은 거 아닐까? 차라리 구급대원으로 돌아갈까? 그런 생각이 매일 들었어요. 밤마다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보며 뒤척였어요. 그때마다 정명수 회장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요양원 복도에서 심장이 멈춘 어르신, 민재는 15분 동안 CPR을 했어요. 손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렸어요.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루 12시간, 어떤 날은 14시간. 그렇게 공부했어요. 아침 5시 반부터 밤 12시까지. 쉬는 시간은 밥 먹을 때뿐이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김밥 하나 사서 책상에서 먹었습니다. 라면으로 때우는 날도 많았어요. 친구도 없었습니다. 연락할 사람도 없었어요. 오직 공부만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감이 돌아왔어요. 수학 공식이 기억났습니다.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틀려도 왜 틀렸는지 알게 됐어요. 영어 지문이 눈에 들어왔어요. 모르는 단어도 줄어들었습니다. 넉 달째 첫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성적은 형편없었어요. 하지만 좌절하지 않았어요. 시작점을 알았으니까요. 5달째 두 번째 모의고사. 성적이 조금 올랐습니다. 아직 부족했어요. 하지만 방향은 맞았습니다. 6달째 영어가 확실히 늘었어요. 수학도 중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할 수 있겠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7달째부터는 도서관에 다녔습니다. 고시원 방이 너무 답답했거든요. 도서관에 가면 젊은 학생들이 많았어요. 19살, 20살, 민재는 26이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났어요. 처음엔 부끄러웠습니다. 이 나이에 수능이라니.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금방 잊었습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꿈을 향해 다시 도전하는 것. 그게 중요했어요. 8달째 모의고사 성적이 크게 올랐습니다. 의대 합격선 근처까지 왔어요. 아직 부족했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9달째 자신감이 생겼어요. 할 수 있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10달째 마지막 모의고사 의대 합격선을 넘었어요. 민재는 그날 밤 펑펑 울었습니다. 1년 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었어요.
11월 수능날이 왔습니다. 민재는 시험장 앞에 섰어요. 주변은 젊은 학생들 뿐이었습니다. 부모님 손을 잡고 온 아이들, 선생님과 함께 온 아이들, 민재는 혼자였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정명수 회장이 있었어요. 준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응원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떨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해낼 수 있다고 믿었어요. 1년 동안 준비했으니까요. 집중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문제가 풀렸습니다. 그렇게 시험이 끝났습니다. 12월 합격 발표 날. 민재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합격자 조회 버튼을 눌렀어요. 1초가 1년 같았어요. 제발. 화면에 글자가 떴습니다. 합격.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해냈어요. 정말 해냈습니다. 4년 전에 포기했던 꿈. 1년 동안 죽을 힘을 다해 도전해서 마침내 이뤘어요. 민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3년간의 고통, 1년간의 노력, 그 모든 게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민재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에게. 합격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요? 축하합니다. 준혁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재는 또 울었어요. 그 다음은 정명수 회장이었습니다. 병원에 전화했어요. 어르신, 저 합격했어요. 정명수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어르신도 우는 것 같았어요. 이듬해 3월, 의대 입학식이었습니다. 민재는 강당에 앉아 있었어요. 주변은 20살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민재는 27살이었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같은 꿈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단상에서 교수가 말했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입학을 축하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민재도 손뼉을 쳤습니다. 1년이 걸렸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6년 전에 합격하고 포기했고, 3년을 방황했고, 1년 동안 다시 공부해서 합격했으니까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민재가 눈을 떴습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민재는 처음으로 하얀 가운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가운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4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었어요. 늑장 구급대원. 그 이름표를 달고 도망쳤던 자신이 이제 의대생이 됐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입학식 다음 날, 민재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명수 회장 병실로 갔어요. 하얀 가운을 입고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정명수 회장이 민재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누구야? 민재가 빙그레 웃었어요. 어르신, 저 의대생 됐어요. 정명수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잘했어. 민재가 어르신 손을 잡았어요. 어르신 덕분이에요. 어르신이 저한테 기회를 주셨잖아요. 정명수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한 거야. 내가 해낸 거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어요. 민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4년 전 터널에서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업을 잃고 꿈을 잃고 희망을 잃었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늑장 구급대원. 그 이름표가 너무 무거웠어요. 세상 끝으로 도망쳤습니다. 모든 걸 포기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잃은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은 거였어요. 정명수 회장을 만나고 진실이 밝혀지고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을 살릴 거예요. 민재는 다짐했습니다. 구급대원 때는 한 명씩 살렸어요. 의사가 되면 더 많이 살릴 수 있습니다. 수술도 하고, 치료도 하고, 연구도 하고,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앞으로 6년, 의대 졸업까지 긴 시간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그날 밤, 15분 동안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민재는 미소 지었어요.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민재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온다는 것. 3년간의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었다는 것. 민재가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당신의 오늘 하루도 포기하지 않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혹해서 반에서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도 따뜻한 흔적으로 남길 바랍니다. 지금은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인사 남겨주시면 그 마음에도 좋은 기운이 전해지길 바랍니다.